심장이 큰 정상인과는 반대로 우측 심장이 더 커져 있는 상태다. 심장에서 폐로 가는 폐동맥이 좁아져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엑스레이 사진도 뿌옇게 나타난다. 루푸스 환자 중에 일부는 루푸스 항응고인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그 항응고인자 때문에 피가 잘 굳게 되는데요. 이 피가 자꾸 굳게 되면은 폐동맥에 색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만성 폐색전증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경아 씨는 자연호흡만으로는 산소량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있다. 젊은 사람처럼 행동을 못 한다는 거. 70대 노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젊은데 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니까 일도 못하고 그리고 숨이 차기 때문에 운동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젊은 사람인데 그런 거를 못함으로 오는 좌절감도 많고요. 이경아 씨와는 달리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동맥 고혈압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올해 25세 김희영 씨. 4년 전 길을 가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처음 증상이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깨어져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동네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었는데 심전도 검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는데 바로 폐동맥 고혈압 판정받았어요.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 대부분이 일반 혈압에는 문제가 없다. 김영 씨도 이완기 혈압이 57, 수축기 혈압이 112로 정상이다. 폐동맥 혈압을 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술을 해야 한다. 팔이나 다리 정맥을 통해 도자라는 가는 관을 삽입하고 폐동맥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를 우심도자술이라 한다. 김희영 씨 폐동맥 혈압 측정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의 폐동맥 혈압은 45에 99, 15에 30인 정상인의 폐동맥 혈압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그녀의 우측 심장도 정상보다 2배 이상 커져 있다. 김희영 씨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동맥 고혈압은 치료에도 어려움이 크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특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과가 환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폐동맥 고혈압. 이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의 경우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MRI 결과를 가지고 뇌종양 아니면 중풍 같다. 빨리 입원을 해라 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을 했고요. 피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이제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조금 큰 병원 이제 종합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피가 안 좋다는데 대장 내시경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백혈병이 아닌가. MRI도 하고 턱수에서 물도 빼고 여러 가지 다 검사해봤는데 이제 딱 그게 찍은 거 보여주시더니 척수에 약간 이제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척수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다방성 경화증 같기도 하고 중풍이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갔더니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입원을 계속해라.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침을 한번 맞아보자. 이런 식으로 전전하다가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이제 뇌경색이다. 최종 진단을 내려서 6년 동안은 뇌경색 약을 먹었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야깅을 하러 이제 밖에 나가서 뛰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MRI를 찍자 그래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척수염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김상태 씨의 경우 1998년 얼굴 마비 증세로 처음에는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다리 감각 이상과 배변 장애로 인해서 척수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게 됐고 고관절에도 괴사가 와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병 11년 만인 2009년이 돼서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장기 손상이나 장애가 오게 돼서 회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희귀 난치 질환 역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98년 얼굴과 잇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김상태 씨.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뇌경색과 척수염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11년 만에 내려진 그의 진단명은 다발성 경화증이었다. 현재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오른쪽 마비가 심하다. 오른쪽 팔다리가 저리고요. 제 생각대로 되질 않죠. 그 뇌에 전달이 잘 안 돼서 푹 맞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며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어렵다. 제가 진작에 그 병을 좀 알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그 약도 좀 먹고 주사도 맞고 해서 지금의 지금까지는 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김상태 씨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단받기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다발성 경화증은 일반인에게 낯선 질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확진 전 허리 디스크나 척수염과 같은 다양한 질환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진단까지 평균 3개 이상의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 기간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태 씨는 무려 11년 만에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이미 많이 온 상태였다. 그리고 잦은 재발로 인해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인공고관절 수술까지 받게 됐다. 발병 전까지 누구보다 활동적이었던 김상태 씨.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신경 손상과 통증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혼자 울죠. 집사람이 깰까봐. 따로따로 자는 이유도 그겁니다. 집사람은 제가 자다가 깨면은 못 잘까봐 그러고 저 역시도 혼자 자다가 통증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주무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 기구를 이용하는데 눈물이 날 때는 혼자 울어야지 소리 내서 울면 집사람이 깨니까. 김상태 씨의 오른쪽 마비는 좌뇌에 생긴 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간뇌와 흉부 척수에 걸쳐 병변이 확인된다.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다행히 확진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1년 6개월째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진단을 빨리 받아 제때 치료를 시작했다면 오른쪽 마비 증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환자에게 초기에 치료제를 투여했을 경우 5년 후 다발성 경화증으로의 진행이 훨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진단을 했을 때